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은 그 한 나라의 수준을 그대로 정비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와 창의가 존중되는 그런 리버럴한 사회에서 이 과학기술이 꽃피울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과학기술은 경제 성장의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또 그렇게 경제가 성장이 됨으로써 우리의 자유의 폭이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늘 그렇습니다. 더구나 근현대를 보면은 이 사회 변화를 주도한 것은 시민혁명으로 사회 변화의 어떤 임계점이 폭발해서 변화의 그 어떤 방아쇠를 당긴 것도 있지만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과 이 변화를 끌고 간 것은 과학기술이었습니다.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 국가 실현이라는 주제로 2023년도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는 추락과 도약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과학기술 디지털 혁신과 탁월한 인재 양성을 통해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2023년 과학기술 디지털 혁신 기반으로 우리는 재도약할 것입니다. 3대 추진 전략으로 전략기술과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을 하고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을 전면적으로 확산하겠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인재를 키우고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기반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미래를 설계하는 부처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국가전략기술 확보와 디지털 신질서의 주도를 통해서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기술 패권 경쟁 시대 대한민국 대응 전략이라는 토론의 제목으로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과기정통부에서는 우주경제 본격 가동을 첫 번째 핵심 과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주경제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고 민간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계 7대 강국, 우주 강국이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사실 그 우주 선진국과의 격차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격차를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명실상부한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관을 여쭙고자 합니다. 발사체는 누리호를 이제 3배 더 강한, 3배 더 강력한 차세대 발사체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발사체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재사용 발사체 기술도 확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탐사 분야에서는 이번 다누리 후속으로 이어서 1월 기반으로 해서 달 착륙선도 10년 뒤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협력도 매우 중요한데요. 우주탐사 프로그램에서는 국제협력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 중에 우리나라가 이제 확보한 우리나라의 장점인 분야 기술들이 있습니다. 수소라든지 모빌리티 아니면 이런 그 통신 기술 같은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해외 협력에 가능하도록 기회를 모색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주와 함께 바이오 분야도 미래 신산업 중 하나입니다. 바이오 분야를 둘러싸고 각국의 기술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첨단 바이오를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 액션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정부는 한 3가지 정도의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좀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그 ICT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화 전략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바이오 파운드리라든지 또 우울증을 치료하는 디지털 치료제 같은 그런 기술들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과 접목을 시킨다면은 그 개발 속도와 시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 핵심 기술이 중요하고요. 이 핵심 기술을 전략화하는 것입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합성 생물학이라든지 세포 치료제, 그다음에 감염병 대응 기술 등등이 그런 중요한 기술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들이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산업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기술들입니다. 아까 장관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무엇보다 인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청년 연구자부터 중견 리더까지 이어질 때 좀 더 전주기적으로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것이고, 아울러서 의사과학자라든지 바이오 융합 분야의 인재들도 충분히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플랫폼 정비위원회 권원영 위원님께 디지털 혁신 관련해서 말씀을 좀 요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디지털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디지털 포용 정책에 대해서도 뭔가 더 깊이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정책 설명을 좀 해주시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이용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서비스나 기기를 제공하는 공급의 편리성을 제고하는 것, 그 다음에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이 3가지 측면에서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국민들의 디지털 이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디지털 역량 강화 센터를 전국에 운영 중에 있는데 내년에는 1000곳 이상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하는 방법도 집합교육을 포함해서 어르신들께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하도록 하고, 말씀 주신 대로 키오스크 활용법은 물론이고 택시를 예약할 수 있는 방법, 디지털 뱅킹을 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시는 방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교육은 물론이고 조금 더 심화되는 교육도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기기나 서비스가 보다 좀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취약계층까지 포함하는 보편적 설계 원칙을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관련되는 지침을 개정을 해서 국가 표준을 개정한 바 있고요. 이것들을 활용하고 확산하는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이용자들이 경험하는, 그러니까 UI, UX라고 하는 부분의 기술 개발을 촉진을 하고 이것들이 제품 개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법제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국회에 디지털 포용법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디지털 포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의 정보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조문들, 그 다음에 관련된 기술과 서비스를 보급하는 방법들, 국민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와 협력해서 조속히 디지털 포용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제정법이 통과가 된다면 대한민국이 디지털 모범 국가로 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주제인 전략기술, 두 번째 주제인 디지털 혁신, 이 모두 다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이런 정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인재 양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토론 주제로는 인재가 혁신, 핵심, 과학기술과 디지털 인재를 키우려면 이라는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그 중에서 석사급 이상의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인공지능, 데이터, 메타버스, AI 반도체 등의 특화된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의 전문대학원 설립과 함께 디지털 시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대학의 기초를 든든히 닦고 있습니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 산업체 수요 공급에 있어서 가장 적합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민간기업의 창발적인 아이디어와 직접적인 참여, 혁신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 예로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디지털 기업과 에듀테크 기업 간에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8월 달에 출범했습니다. 12월 현재 279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과 기업, 기업과 대학, 지자체가 연계되는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국내 연구자들이 해외로 나가서 리더로 성장하고 또 공동 연구할 수 있게 이런 도와주는 이런 구상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해외 우수한 연구 인력들과 시설들에서 또 이렇게 교류를 통해서 많은 그 영감을 얻고 선도적인 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연구를 함에 있어서 좀 이렇게 간섭을 좀 덜 받아야 될 필요도 있고요. 연구비를 좀 장기적으로 지원받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사실 지난 9월에 그 토론토 대 행사에서 그 AI 쪽에 인공지능 쪽에 굉장히 유명하신 제프리 힌턴 교수께서도 작지도 많지도 않은 연구비를 장기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그래야지 잘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는 그 일례로 2023년에 한우월 파기 과제를 신설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젊은 연구자가 10년 이상 연구를 할 수 있고 평가는 5년 주기로 하고요. 간섭을 최소화하는 거죠. 그리고 중복도 허용합니다. 사실 그 중복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이제 소득 3,000불 시대에는 중복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복 과세는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소득 3만 불 이상의 그 나라가 되었는데 여전히 이제 중복이 과제에 문제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다르게 해석해야 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또 중요한 것이 우리의 뛰어난 그 박사들, 신진 박사들을 그 세종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외 유수기관에서 실제 거기서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줘서 세계적인 그 연구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여튼 이렇게 우리 이제 향후 2023년도에 우리 과학 정책, 디지털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나니까 정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겠다. 또 대한민국이 도약하고 비약적으로 성장하는데 어떤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내년에 여러분들의 건승과 분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